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현 변호사이고요.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주제죠.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주요 쟁점과 경향이라는 이슈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어떤 우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어떤 동향 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어떤 개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포인트 등을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중대재해가 여전히 물론 이제 전체적인 어떤 텀으로 따지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언론 보도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현장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산업재해 내지는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가 돼서 어떤 실효적인 제재의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을 이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어떤 국정과제들 주요한 내용들만 소개가 돼 있지만 아마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동안전 종합대책 그 발표 내용도 확인을 하시면서 이게 흐름이 굉장히 이제는 우리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우리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어떤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심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아마 이제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 주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스터디를 해서든지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주된 취지는 이 중대재해가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 내지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이런 조직 문화라든지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이 우리 구체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경영 책임자가 신경 써서 마련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취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른 법률들과 다르게 이 독자적인 개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소 좀 어떤 광범위하고 또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의무 주체와 관련해서는 특히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개념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의 정의는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마 뒷시간 때 또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특히 앞에 부분과 뒷부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 다음에 내지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 있는 시설, 장비, 장소, 이런 개념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보통 해석을 할 때에는 단지 이제 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해당 재해를 발생시킨 유해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이제 제4조의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경영적인 관점도 좀 더 가미가 돼서 해석이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어떤 결과라든지 결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대산업재해 개념들이 있는데, 이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는 이 논란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부상과 질병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 대상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하고는 다르게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 다음에 수차의 도급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 수급인 플러스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묻게 되느냐라고 한 거를 제가 이제 좀 도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해석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게 종사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면은 실질적 지배 운영 관련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투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평소에 잘 이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리스크를 미리 해증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도 물론 이제 뒤에서는 이후에 이제 다른 분이 해주실 강연에서는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일단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을 해서 우리가 애초에 문제될 가능성 자체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모아져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것들이 이제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부분인데요. 아까 앞서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뭐 경영 책임자라든지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뭐 종사자,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다소 좀 포괄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석 운용이 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귀속 구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확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지만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행위가 없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고 또 효과적인 예방책이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릴 게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인데요. 우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다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장 단위에서의 조치 의무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즉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최정점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 책임자로 하여금 그런 개별 사업장에서의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반 시의 제재와 같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법인과 더불어서 해당 사업장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내지는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이 이제 타깃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진이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된 내용은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어떤 조치 의무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해서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부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의 비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게 이제 업무상 재해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이 근로자 또는 유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차원에서 굉장히 넓게 해석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로재해라든지 아니면 통근재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형사법입니다. 형사법. 그래서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어떤 관련성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꼭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까지의 이제 판결 예들을 쭉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2025년 6월 30일 정도, 6월까지의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한 46개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46개 정도의 사례가 있고 이 대부분 다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 다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전반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 그다음에 이제 법인 벌금은 통상적으로 물론 뭐 이제 예외적인 사례들이 뭐 있긴 하지만 2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이제 선고가 됐고요. 그래서 양형 기준 작성 과정에서 이제 상향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좀 추후 동향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는 총 4가지 정도 사례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실형이 선고된 사유를 이제 보게 되면 총 한 3가지 정도 요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나 아니면 경영진의 동종전과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재해 사례들이 발생을 해왔냐.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도 재해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불이익하게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런 실형 선고 이유는 실제로 외부 기관 등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 보면 15호 판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판결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프레스로 이제 찍어내는 그런 업체였는데 이 프레스의 신체가 이제 들어가서 협착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이전에 안전 전문기관에서 이런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협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방호구를 친다든지 이런 식의 방호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치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불이익하게 평가가 되었었고, 마찬가지로 28호 이 건설업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고 발생 4개월 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점이 이 실형 선고의 아주 주요 사유였다라는 점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죄 선고 사례들 중에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된 항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자주 지적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 주로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한 부분,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서 반기별로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자주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 두 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컨대 뭐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어떤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무죄 판결 같은 경우도 한 5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 선고 사례 중에 2건 정도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취지였고, 나머지 3건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의무 불이행하고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 이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설령 재해 발생 어떤 뭐 사망이든 이런 재해 발생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는 이 의무 불이행과의 인과관계가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또 그 리스크를 해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좀 주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의무에서의 핵심 포인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은 기본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주로 좀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좌측에 있는 이 4가지 이제 내용은 이제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항들이 이제 시행령으로 정해진 사항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장 윗부분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총 시행령 4조를 보게 되면 한 9가지 사항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9가지 사항들 중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뭐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관한 어떤 업무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종사자 의견 청취, 그 다음에 뭐 매뉴얼 마련,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 마련 및 점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기별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특히 좀 주기적인 이행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좀 우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안전보건 경영방침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실제 실무에서 위반 사항으로 지적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많이 이제 위반으로 지적되기가 굉장히 용이한 의무들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해서 뭔가 이 회사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로는 또 많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이나 목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고,
특히 이제 목표 부분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결과 지표보다는 좀 실행 지표 위주로 수립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서 가급적이면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고, 또 어떤 종사자와의 협의도 반영이 되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안전보건 개선 방침이나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거를 단지 수립한 것만 가지고는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들도 안전보건 개선 방침과 목표를 수립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 뒤이어서는 바로 물어보는 것이 혹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사내 게시라든지 아니면 그룹웨어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다면은 어떤 한쪽에 개헌 방침이나 목표를 좀 띄워 놓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좀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저희가 실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어떤 업체에서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 안전보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입니다. 사실 우리 안전보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준수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서의 의무 이행들이 가능한 겁니다. 예컨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설령 임의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서 반기별로 평가하고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놓쳤다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법에서 정확하게 딱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뭔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선임이 됐다면 그 자체로 바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어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조직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적확하게 이 역할 배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이제 보통 안전보건 조직과 관련해서 뭐 라인형, 뭐 스태프형,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라인형이라고 한 것은 이제 뭐냐면 생산, 우리가 이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그 현업부서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업부서 내에서도 안전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부서는 그냥 사업만 하면 안 되고 사업 내지는 생산 활동 과정 속에 안전을 챙겨야 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향후에 그 개별 사업장 내지는 사업 이런 검토를 하실 때에도 이게 정말 예컨대 한 장소 안에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을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관리 감독자는 한 몇 명당 한 명 정도가 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태프 조직 같은 경우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공사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상시 근로자 수에 있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선임을 하고 있느냐, 이거 따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와는 별도로 시행령 4조 2호에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전보건 관리자나 안전보건 담당자가 3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어떻게 꾸려야 맞느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용노동부가 많은 행정해석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뭐 2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성 평가와 더불어서 많이 지적이 되는 항목이 이 업무 수행 평가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수행 관리 평가, 이 평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괜히 엄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법에서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해진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도 법정 직무상에 맞춰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조직에 대한 평가로 개별 인원에 대한 평가를 가름할 수가 없다. 이것도 의외로 많은 사업장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실제로 제 사례에서 저는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지적한 것도 봤어요. 네. 그래서 개별 인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는 특히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안전보건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각자 세워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사업장에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안전보건 예산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어떤 내역들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통 예로 들어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보건 책임경영 계획서 제출할 때 이 안전보건 예산과 관련한 어떤 지침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작 위험성 평가를 그러면은 이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챙겨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특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거를 좀 빠르게 몇 가지만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우리 이번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의 필수적인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아니면 위험성 평가를 실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핵심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논란을 가급적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맞추어서 잘 실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여기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게 아차 사고예요. 이 아차 사고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 하고 계시지 않는 데도 있을 텐데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아차 사고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의 방법과 연계를 시켜서 아차 사고 내역들을 받고 거기에 따라 그를 통해서 발굴된 위험 요인들은 반드시 위험성 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위험성 평가 보통 많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이제 참여와 공유입니다. 특히 유해 위험 요인 발굴과 관련해서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참여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그 증빙을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 위험 요인 조사표와 같은 형태로 반드시 증빙, 우리 실제 작업자들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유해 위험 요인 발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보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개선 부분들은 뭐 나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가 위험성 평가 지침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캐비넷에 처박아 두면 그 자체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반드시 게시나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법령을 게시하는 장소에 위험성 평가 내역 하나 걸어 놓으시라. 이런 이야기들 꼭 해드려요. 그러면 벌써 그렇게 하면 위험성 평가 공유하는 거 명확하게 우리 증빙 하나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밖에 이제 요즘에 많이 강조되는 게 우리 13조 2항에 나오는 작업 전 안전점검 TBM 부분입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TBM에 대해서도 실제 하고 있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들 잘 관리해 놓고 계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그 다음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노사협의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는 뭐 이제 수급인 근로자가 한 분만 있어도 하는 거지만 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인원 이상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런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실행할 만한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제한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좀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및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10월경에 비상상황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관련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보면 우리가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가라고 한 것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는 게 이번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작업중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급박한 위험, 최근에는 뭐 급박한 위험이 있을 우려까지도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급박한 위험의 예시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작업 중지를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작업을 재개하는지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급박한 위험 시에 작업 중지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는 금지한다라고 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매뉴얼에 꼭 넣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어떤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번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또 들어간 내용이에요. 지금 그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적격수급인 평가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은 이제 향후에 또 개정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이 개정을 보완하겠다라는 방침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동향을 살펴보고 좀 더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이게 또 실제로 이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그 서류 페이퍼워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조로 하되 실제 사업장에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반기별로 점검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한번 요 장표들 한번 보시고 실제 우리 사업장에서 이게 빠진 게 있는지, 빠진 게 있다고 하면 지금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다면 지금 아래 나와 있는 7가지 항목들 다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이제는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 사업장에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는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현 정부 방침 자체가 이제 중대재해 발생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방침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도 굉장히 경영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었고 이런 이상 굉장히 이런 법령들의 이행, 내지는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쏟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소 좀 여러 차례 강의가 끊긴 점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고요. 예,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일단 요번 강의 마치고 가급적이면은 저희 강의 내용 관련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